정부는 지난주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가 다음 달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정부와 제조사, 포털사의 통신비 인하 부담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대신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늘리고 있습니다. 건설주의 주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분기 실적 확인을 거치면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높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건데요.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모두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만큼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새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에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00%, 조정 대상 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의 경우엔 투기 과열지구는 50%, 조정 대상 지역은 30%로 각각 선발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점됩니다.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되는데 만 30세 전 혼인한 경우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가령 28살에 결혼한 사람은 이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지만 34살에도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6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뺀 나머지 가족 수를 계산하는데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가점됩니다. 4인 가구라면 세대주를 제외한 3명의 점수를 더해 20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점을 높이려면 부모,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방법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을 받게 됩니다. 저축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증가합니다. 주택 청약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연령 등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천 원 단위로 납입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통업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통업계는 정부와 제조사, 포털 등이 통신비 인하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다양한 방향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통신비 인하로 수조 원의 손실이 생길 거라며 소송을 불사할 태세인 이동통신업계. 다음 달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통신업계에서는 정부와 제조사, 포털, SNS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대안으로 주장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핸드폰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의 출고가 경쟁으로 단말기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면 유통점 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완전 자급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매년 통신 3사가 1조 원 넘게 내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 등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이통 3사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정작 쓰이는 부분을 보면 통신 분야는 뒷전이고 연구 지원과 방송 콘텐츠 지원에 집행됩니다. 이통사들은 또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도 통신비 인하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사용이 무선 데이터 증거를 불러와 통신비에 부담을 주는 만큼 플랫폼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통업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9일까지 정부에 선택약정 할인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반영해 다음 달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는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은행의 대출 성장축이 가계에서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강화 등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 원화대출은 작년 말 대비 21조 원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 해 중소기업 대출이 30조 5천억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 증가폭이 더 커진 겁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은행권의 올 상반기 주담대 증가액은 16조 9천억 원으로 작년 연간 증가액 55조 8천억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3대 금융지주의 중소기업 대출 성장률은 연초 대비 4.6%로 주택담보대출 성장률 0.1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경우 담보나 신용도가 취약해 대출 부실 부담이 큰 편인데 3대 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을 크게 넘어설 정도로 높아 중소기업 대출 늘리기에 특히 유리합니다. 각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상품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1조 원 규모의 신한 신성장산업 특화 대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최대 신규 공급 물량으로 만기를 최장 15년까지 늘렸습니다. 국민은행은 KB 유망 분야 성장기업 우대 대출을 내놨습니다. 기존 담보 중심의 금리 인하 혜택을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에 초점을 맞춰 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KB하나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지원과 신성장 동력 산업 지원 등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건설주의 주가는 지난 2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뒷날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틀날 반등에 성공하고 오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단기적인 악재일 뿐 그동안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건설주는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설주는 올 들어 3월 중순까지 상승하다 6.19 부동산 대책 전후로 조정기간을 거친 후 유가 상승에 힘입어 다시 오름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강경한 규제 발표에 크게 흔들린 겁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40개 건설 종목 중 33개가 하락했고 건설업종 평균 지수는 4.69%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울한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지난 4일 건설주는 곧바로 5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해 평균 1.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평균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1.15% 오르며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등이 가능했던 이유로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 개선을 꼽습니다. 대우건설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146% 넘게 급증한 4,780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고 현대건설도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부터 이미 시장에 반영돼 주가 상승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의 충격이 적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증권사들은 하반기에도 매출이 일정 부분 보장돼 있다는 점을 들어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의 경우 내년까지 주택 매출액이 확보된 상태이고 해외 산업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신증권도 지난 6일 창원 유니시티와 전주 에코시티, 광명대시양 등의 주택사업 부문에서 오는 2019년까지 안정적인 이익 증가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태형건설을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우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결심 공판은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지 160일 만입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 유착이란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 측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경강부회라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세계 재판이라고 불렸던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검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1심 재판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특검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 건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박영수 특검은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은 공정하게 처벌해야만 하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에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정황 증거와 간접 사실을 모아봐도 공소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렇게 12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부회장에게는 총 5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우선 뇌물공여죄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고요. 증여와 횡령, 여기에 범죄 수익 은닉과 또 재산 국외 도피 등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 공여 혐의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전달된 298억 원은 횡령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비 때문에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이후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숨기려 말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 수익 은닉이 더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이었죠. 국회 청문회에 나갔던 이 부회장은 여기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아주 상세히 공개를 했는데요.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 국외 도피죄 법정형이 징역 10년인 점, 그리고 범행을 침착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특검이 무죄 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 때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라며 맹비난했는데요. 특검이 뇌물 공여 이유로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실체는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한 애초 특검 수사가 경영권 승계라는 가공툴을 맞춘 이 짜맞추기식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점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변호인단인 최후 변론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며 경광부회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언제 내려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네,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이 부회장의 이 재판 심리는 1심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는 25일 금요일이죠. 오후 2시 반경에 재판부에서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주에서 3주 뒤에 이루어지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 시한이 오는 27일까지인 것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좌우할 전망입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반대편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리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일 수가 없겠죠. 즉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롯데, SK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 측의 금전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이 아닌 공갈 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뇌물 혐의를 모두 벗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혐의가 18개 이르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56분 동안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을 둔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려하면서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고강도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보고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한 추가 도발 억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삼성그룹 일가 자택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 자택관리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택공사 및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공사업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삼성 측 관계자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할인그룹이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할인으로부터 생닭 출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와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할인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할인그룹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할인그룹 회장이 5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모바일 뱅킹 앱 오런뱅크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8단계였던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5단계로 줄이고 로그인 시간을 단축했으며 기존 한 화면에 혼재돼 있던 콘텐츠를 간편뱅크와 NH금융통합, 펀앤라이프 3개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NH금융통합 서비스에서는 계열사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고 농협경제지주의 A마켓에선 농축수산물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송금 서비스인 오런송금을 탑재해 1일 1회 이체 한도를 기존의 2배인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8월부터는 주민세 등 세금 납부도 오런뱅크를 통해 할 수 있고 음악 감상과 웹툰, 쉐어하우스 등 생활 편의 서비스도 연동합니다. 11월부터는 은행 계좌 없이도 베트남으로 송금할 수 있는 무계좌 송금 서비스와 실시간 해외 계좌 입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지폐 중 고액권인 5만 원권이 시중에 80조 원 넘게 풀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5만 원권의 발행 잔액은 80조 3,642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4조 5,890억 원 늘어 8년 만에 처음으로 잔액이 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평균 10조 원 규모가 시중에 추가로 풀린 셈입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전체 화폐 잔액 101조 3,685억 원 중 5만 원 지폐가 80% 가까운 액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장수 기준으로도 전체 지폐 49억 8,100만 장 중 32.3%인 16억 700만 장이 5만 원권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만에서 초대형 정유시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만 수도 무스카트 남쪽 550km에 있는 두푼 경제특구에 하루 23만 배럴의 정유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수주 규모는 3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CJ 대한통운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대한상이 중소회원사 17만여 곳에 물류 비용을 할인해주고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세계 22개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이 동탄 이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해 부영주택이 두 번 다시 날림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 징계를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부영주택이 동탄 이신도시 23블럭에 지은 아파트는 하자 신고가 8만 건을 넘었고 입주 5개월이 지났지만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연 3조 원 규모의 애완동물 시장에 진출합니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반려동물 관련 용품 판매부터 미용 호텔 서비스, 건강관리, 장례 컨설팅까지 생애 주기별로 종합 서비스하는 대규모 전문 매장을 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경남 밀양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전국이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온 데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올랐는데요.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어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한낮에도 서울 31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청주와 광주 33도 등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영남 동해안으로는 5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해안, 제주도,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은 새벽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시작되겠고요. 전남 남해안은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1도, 청주는 33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으로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는 28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고 낮 최고 기온 대구 35도로 덥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만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는 한낮에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만 많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